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해야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오늘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변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빼앗긴 드레도 봄은 오는가의 시인 이상화의 시 몇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YTN과 드라마 현장 노동자들의 처참한 노동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3월 2일) 금요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에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을 열심히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전 미국 상무부는 철강과 알루미늄 등의 수입을 제한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의했습니다. 이 중에는 한국, 중국을 포함한 12개 나라에만 최소 53%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이번엔 철강 관세 폭탄, 미국 우방 중에 한국만 타겟이 된 이유나 알아야 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미국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우방인 우리에게 뭔가 불만이 있고 그래서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무역에서는 동맹이 없다는 트럼프의 평소 말은 이 사설에서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는 조선일보보다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을 둘러싼 한미 간의 안보상의 이견을 무역 보복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보수 언론의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는 오늘 아침 날아든 워싱턴발 뉴스로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미국 철강업계 최고 경영자들을 백악관에 불러 모으더니 수입 철강에 대해 25%의 관세를, 알루미늄에 대해선 1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나라에게 말입니다. 한국 등 12개 나라 물량에 대한 53% 폭탄 과세 부과 방안은 제외됐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어제 우익 친박단체 집회를 두고 천안함 폭침 주범이 남한에 내려와서 분노한 나머지 거리로 나오게 됐다라는 한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더군요. 만약 천안함 폭침 주범이 남한에 안 내려왔다면 그 시민은 집회에 참가 안 했을까요? 일상이 여론 공작인 신문을 언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와 결별할 때 대한민국은 논리와 이성,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일요일에도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가 이어집니다. 오전 10시 40분 시작인데 지난주 보니까 10시 20분에 이미 꽉 찼습니다. 미리 서두르시면 어떨까요?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닿는 충정로역 9번 출구 나오자마자 있는 벙커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전 10시 40분입니다. 도울을 통해서 정신적 개벽을 경험해 보시죠. 오늘의 주요 뉴스로 함께합니다.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의 맏형 이상은 씨는 도곡동 땅과 다스는 내 재산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2007년 당시 이상은 회장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지금 모든 것은 내 재산입니다. 저희들 현재도 일을 하는 데는 힘을 써도 돈을 주고받고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상은 회장이 나의 다스 지분 가운데 일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95년 도곡동 땅을 판돈으로 확보한 다스 지분의 일부가 MB의 소유란 것입니다. 재산 관리인들에 이어 큰형의 진술마저 바뀌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이상은 다스 회장은 기자들에게 다스와 MB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스의 지분 일부가 MB의 것이라고 인정했느냐 이런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도곡동 땅 매각 자금이 MB의 차명 재산임을 인정하느냐 이런 질문에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홍익대 정문 앞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설치한 것을 두고 찬반 입장이 엇갈렸죠. 서울 마포구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마포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하려 했는데요. 결국 학교 측과 학생들의 반대에 부딪혀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소녀상 건립에 앞장서온 마포구의회 이봉수 더불어민주당 구의원은 학생들 주민들과 협의해 최종 설치 장소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일절이었던 어제 서울 도심에서는 보수단체 회원들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는데요. 집회가 끝난 뒤 보수단체 회원들은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조형물 희망촛불을 파손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희망촛불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촛불 조형물이죠. 이에 경찰은 희망촛불 조형물을 파손한 혐의로 5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여성은 다른 보수단체 회원이 라이터로 방화하고 넘어뜨린 희망촛불 조형물을 알루미늄 봉으로 내려쳐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담배든 목숨이든 둘 중 하나는 이번에 팍 끊어본다잉. 그동안 많이 피웠다 아이가. 지는 쑥 건양초로 확실히 끊었슈. 쑥 피우면서 한 번에 끊는다. 쑥 건양초. 구입문의 080-907-5500 080-907-5500. 성주리 씨는? 네, 저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쑥 건양초. 쑥 건양초. 한국금연과학.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새싹 땅콩차의 전창걸몰에서는 엄선된 원료와 최고의 품질로 프리미엄 차문화를 선도하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로얄 캐모마일, 오렌지 레몬그라스, 히비스커스, 애플 시나몬 홍차, 루이보스 오렌지, 보이차, 제임스 티스푼 9종 특선을 비롯 제임스 알커피 핸드드립 원두커피 선물 세트까지 설맞이 런칭기념 파격 특별 할인가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드리는 고마운 마음, 전창걸몰닷컴과 함께 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4대강만 먹져라 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점점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이제 측근들을 포함해서 가족들까지 소환되고 있죠. 예. 한참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올림픽 끝나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 소환될 거라고 예언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 외람된 말씀이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도 그 중에 하나여서 참 매우 기쁩니다. 예. 가장 평범한 눈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명박 대통령 구속을 해야 되는지 수사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뭐 그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해야 한다. 뭐 여기에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범죄 혐의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간단치가 않거든요. 일단 먼저 포스코 건으로 지금 PD수첩이 크게 보도를 했는데요. PD수첩이 밝힌 바에 의하면 뭐 이 건에도 역시 이명박의 입김이 개입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많이 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소문에는 포스코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금고였다라는 식의 말도 많이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했던 임원진들이 1,800억이 넘는 이게 사실 말이 회사 또 이제 나라가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세금이나 다름없는 돈이거든요. 그런 돈들이 그냥 증발했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조 단위의 돈들도 지금 없어졌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계속적으로 우리 김용민 PD님도 그렇고 김어준 총수도 그렇고 주장하고 있는 바대로 네이버의 어뷰징 매우 심각한 걸로 드러났죠. 미디어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PD수첩 건으로 포스코가 알려졌어야 하는데 포스코의 미담 기사가 지금 포탈을 덮으면서 PD수첩 건 자체가 파급력이 생각했던 것만큼 크지 않은 원래는 이렇게 정도 하고 나면 다른 언론사들이 따라가면서 심층 취재를 하고 이것이 점점 불씨를 지펴가야 하는데 미디어스에서도 얼마 전에 공개를 했습니다만 네이버에서 작전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들 몇 개 시키고 패키지로 해서 기사를 마구 생산하는 방식으로 부정적인 기사를 덮고 있다는 것. 예. 많은 청취자분들이 들으셨을 텐데요.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기사를 덮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건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더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 말고도 지금 완전히 드러나 있는 것. 이팔성이 MB 측에게 20억을 상납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MB 측은 배달 사고라고 부정을 했는데 이 배달 사고가 삼성의 전무로 있는 사위에게서 난 건지 아니면 사위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배달 사고가 난 건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어쨌거나 MB의 사위, 삼성 현역 전무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언론사들은 이 사람 또 변호사로 또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참 기업에 너무나도 약한 모습을 보여준 언론들 좀 안타깝고요. 이게 만약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라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했을까요? 헬기 띄웠죠. 당연히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게다가 이제 그 이팔성이 전달한 돈 중에 8억은 또 성동조선의 돈이었고 성동조선은 이명박 때 반짝 떠올랐다가 제 기억으로는 한 2, 3년 전에 결국 법정 관리로 들어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하여튼 이런 식의 문제라든지 또 이명박 청와대가 대법원서에서로부터 또 수억을 받았다는 혐의도 지금 받고 있고 측근들이 구속되어 들어가면서 본인들이 저질렀던 부정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가 별건으로 터지고 말 그대로 지뢰받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즉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집권했다라는 저희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점점 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사실로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좀 정말 착잡한데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 조사를 받게 된다면 기소를 하고 구속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벌써 전직 대통령 한 사람 감옥에 가 있는데 여기서 또 그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난번 평창올림픽에 그랬었죠. 유일하게 초대받은 전직 예우를 받는 대통령 한 사람 남아있는 이명박마저도 구속시키는 게 온당하냐는 주장이 부딪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면요. 리얼미터에서 3월 1일 조사를 했죠.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국민이 67.5%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 2명꼴로는 찬성을 한다는 뜻이고요. 반대한다가 26.8%, 잘 모르겠다가 5.7%인데요.
이번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65.5%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계속 보합세를 왔다 갔다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49.4%, 자유한국당이 20.3% 이렇게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67.5%를 받았다는 것, 이걸 좀 잘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지지 정당별로 이명박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찬반을 물어보니 민주당은 찬성이 93.6%, 반대가 2.7%. 예. 그리고 재밌게도 정의당은 구속해야 한다가 92.3%로 민주당에 비해서 낮고요. 구속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7.7%로 상당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분들은 왜 그러죠? 이게 이제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 그중에서 정의당 지지율 자체가 높지 않아서 예. 샘플이 작아서 그런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예. 어쨌든 민주평화당도 83.4%가 이명박을 구속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것에 찬성하는 사람이 23.7%에 불과하고요. 예. 반대하는 사람이 73.1%입니다. 즉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시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층이 73%라는 것. 이게 뭐 저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고 보고 또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딱 반씩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이 구속해야 된다가 42.2%, 구속하지 말아야 하는 데가 45.3%인데 반대가 소폭 높긴 하지만 이건 뭐 오차범위 아니니까요.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73%,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 그 20%가 나오는 지지율 중에 73%가 이명박의 구속에 반대하고 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과 이 처벌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하면요. 보수의 정의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나라를 아끼고 옛 것을 지키려고 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는 뭐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나 진보 이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보수인 건데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그런 보수를 자기 기반으로 하고 정치를 한다면 말 그대로 보수적인 색채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을 짜고 정치를 해나가면 되는데요.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사람 중에 70%가 이명박도 좋고 박근혜도 좋고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니면 잘못한 게 있어도 어떻게 구속까지 시키냐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념적으로 보수인 사람들이 아니고 인정적으로 이명박 박근혜를 지지해왔고 지금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정책과 관련돼서 민주당과 각을 세우고 뭘 한 게 아니라 좀 거칠게 말하자면 태극기 부대와 같은 생각을 하는 3.1절에 성조기를 들고 나온 것도 모자라 이스라엘기까지 들고 나와서 태극기와 함께 흔드는 이 보수 집단들. 보수라고 부르기도 사실 뭐라고 불러야 좋을지 혹시 명칭에 대해서 김 PD님이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와주시고요. 예. 이 사람들을 자기 정치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입만 열면 평양올림픽이다, 뭐 입만 열면 종북, 주사파, 뭐 북한을 폭격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만 계속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자기 덫에 빠진 겁니다. 지금 전 국민의 67%가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을 했다면 구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자유한국당 지지자 중엔 70%가 이명박의 구속을 반대하고 있으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도층의 표를 얻는 자가 결국 선거를 이기거든요. 선거는 어떻게든 과반을 획득해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남보다 표를 많이 받아야 이기는 것이 선거인데. 그렇죠.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런 상태에서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은 현재 국민들의 여론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만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지지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같은 색채를 내야 되는 겁니다. 뭐 김정은을 죽여야 된다, 뭐 김영철을 사살하자부터 시작해서 평양올림픽이 어쩌고 무슨 친북이 어쩌고 종북이 어쩌고 주사파가 어쩌고로 계속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해줄 건데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할 건데라는 질문에 대해서 계속 이것이 북한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나도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톤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정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지지자의 발판을 튼튼하게 다져놓고 외부로 어프로치하는 건데 이분들은 지금 갈라포고스 군도 같은데 모여서 자기 지지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있었고 이 상태에서 외부로 손을 뻗치려고 하는데 눈앞에 보이는 건 망망대해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민주당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의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선거 때까지 지속된다면 저는 이 정당은 결국 역사적 소명을 다하고 소멸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 지경으로 정말 국민들의 여론과 너무 딴판인 지지자들을 갖고 있다는 것, 이거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겐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좀 보여져서요. 남의 당이지만 진짜로 걱정이 됩니다. MB. 근데 이제 구속은 불가피해 보여요?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은 구속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인데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대통령과 함께 뭐 이런저런 상의를 해서 야, 이명박은 그러면 뭐 국민 여론도 있고 하니 대통령이 2명 다 구속되는 모습은 좀 볼썽사나우니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시해라.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자유한국당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 행정부 소속인 검찰뿐만 아니라 사법부 소속인 판사들의 판결까지도 개입하고 간섭해왔던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게 청와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지만 뭐 저희 청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조국 민정수석도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떠한 개입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공언을 했고 그 점에 대해서 전 충실하게 앞으로 밀고 나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가능성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그러면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검찰은 지금 공수처 설치가 여전히 비기슈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구속 의견을 내지 않는다면 뭔가 또 한 발 뒤로 빼는 모습을 보인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죄질이 나쁜 것도 나쁜 것이지만 반성은 고사하고 혐의를 아무것도 인정을 하지 않은 채 지금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보면 아주 건조하게 법리만 놓고 보면 검찰은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법원의 입장에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모든 사실을 부인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그런 기본적인 질문조차도 부인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뭐 건조하게 보면 구속수사가 불가피한데 이럴 경우에 이제 국민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있는 거죠. 너무 가혹하다라고 느끼면 어떡할까? 이게 정치보복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떡할까? 라는 걱정을 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뭐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국민의 3명 중 2명이 구속이 마땅하다라고 좀 시원하게 답변해 주신 점들이 저에겐 뭐 굉장히 플러스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사실 대통령을 두몽 구속시키는 나라가 웃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대통령 2명을 공천을 주고 선거운동을 했던 그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이 정당이 먼저 석고대죄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게 국민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은 정당이 내세운 후보를 믿고 투표를 한 거거든요. 어쨌거나 자유한국당 옛날에 8년 전만 돌아가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새누리당도 그랬고요. 국민 한 40% 정도가 지지하는 정당이었고 그런 정당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검증 절차를 거쳐서 국민들에게 내세웠던 후보가 바로 이명박, 박근혜 후보입니다. 그러면 무슨 국민들이 탐정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정치인이 나올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검증을 국민이 해야 합니까? 언론이 하고 정당이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언론도 그 책임을 방기했고 정당도 그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국회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가장 그의 의정 활동을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백봉 신서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을 내리 연속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기자님들 사람 보는 눈이 있네요.
기본적인 검증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그때 법안 발의를 한 것도 없고, 물론 저는 당대표나 이런 중책을 맡는 사람들이 법안 발의 개수를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요. 그래서 엔간인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오면 이명박 박근혜를 검증하지 못한 책임, 그리고 그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책임, 그리고 당선시키고 그 밑에서 알랑거리면서 아무런 쓴소리 한번 하지 못한 채 정윤회, 최순실에 그렇게 국정을 농단하고 흔들 때 그 앞에 가서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노력했던 그런 자들의 정당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범죄자인지를 몰랐다라고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어떻게든 국민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돼서는 안 될 자들을 대통령으로 추천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반성해야 할 판에 이명박 구속까지는 심하지 않느냐, 여론이 국론이 분열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이 집단은요, 정말 정계를 은퇴하는 것 외엔 전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함량 미달에 정치인들을 대통령 후보로 공천하고 대통령을 만들고 국정을 농단해온 책임을 지고 자유한국당은 사과를 먼저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검찰과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이건 정치적으로 좌고우면할 문제가 아닙니다. 현행범 아닙니까? 현행범.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사실들을 기초로 해서 살펴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죄를 지은 게 거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하다. 지금 저희가 개헌 얘기도 하고 있는데 헌법 앞에서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만큼 구속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구속을 하는 문재인 정부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흠결이 있거나 혹은 정치 보복이거나 이런 논리로 절대 접근해서 안 된다 생각하고요. 그러한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수수방관하고 대통령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정권을 꾸려왔던 자유한국당이 국민들 앞에 먼저 섰고 대제할 일이다 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잘 보십시오. 이번에 이명박 구속과 관련해서 항거하지 않으면, 저항하지 않으면 박근혜 저렇게 구속될 때 보듯이, 그래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 한다면 이 자들은 앞으로도 불량한 후보를 내놓고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대선 승리를 한 다음 그렇게 해서 이권을 나눠 갖고 나라를 아수라판으로 만들어 놓은 뒤에도 입씻을 겁니다. 그런 대통령이 있었나? 아니, 그런 후보를 우리가 추천했었나? 이럴 겁니다. 장제원 대변인 같은 경우는 청문회 때 박근혜, 최순실의 비리에 대해서 그렇게 신들리듯 파헤치시다가 이제 와서 구형을 하니까 구형이 너무 심하다는 등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장제원 의원이 청문회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아주 가까이서 쳐다보면서 새누리당에도 뭔가 좀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요. 제 자신을 먼저 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참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이명박, 박근혜를 후보로 내세운 당이고 그때 이름을 바꾼다 한들 그 과거가 지워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그 연원을 따져보면 박정희를 만들었고 전두환을 만든 그런 정당임을 또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선거 때마다 하여간 불리할 것 같으면은 이름 바꾸고 색깔 바꾸고 이러는데, 당 간판 바꾸고 그러는데, 본질은 바뀌지가 않는다는 점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애 보좌관님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계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 소개합니다.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책밥에서 협찬해 두신 도서 꽤 그럴듯한 통기타 연주를 선물해 드립니다. 신간 꽤 그럴듯한 통기타 연주는 동영상으로 배우는 통단기의 기타 레슨 교본입니다. 통단기는 통기타와 일렉기타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는 브랜드죠. 꽤 그럴듯한 통기타 연주는 음악 이론과 코드는 물론 연주 주법까지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립니다. 신간 꽤 그럴듯한 통기타 연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을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 바디로직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
분에게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에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클로징 사연 소개된 분께는 별을 따다 구운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합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올려주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담양식 돼지갈비를 집에서도 편하게 드실 수가 있다는 건데 먹고 싶다. 100% 현미 쌀국수입니다. 이거 농촌에도 도움되고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우리 한우로 만든 나주곰탕,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나주곰탕입니다. 전북 고창 황토에서 자란 군고구마. 이거. 거기 있네요. 그거예요? 예. 맛이 어떤가요? 죽여줍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 이렇게 검색하시거나 1544 1669다. 심심할 땐 좀봐라. 피곤할 땐, 짜증날 땐 좀봐라. 배고플 땐 좀봐라. 화가 날 땐, 우울할 땐 좀봐라. 좀 봐라. 좀 봐라. 좀봐라가 뭔데? 유튜브에서 좀봐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좀봐라 TV.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그제 다스페이다 나가서요. 이완배 기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친구한테도 뇌물을 받는 이명박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가 저분을 함부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이건 불경스러운 짓이었다. 신의 경지에 오른 분이죠. 네. 이거는 거의 말로써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요즘은 통상 분야 이야기를 되게 자주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그만큼 지금 통상 분야가 경제 쪽에서는 큰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 차이 때문에 이 방송에서는 전해드릴 수 없는데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들으실 때쯤 되면 어쩌면 미국의 철강 분야 관세 정책이 결정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 쪽 언론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시간으로 2일 오전쯤에 트럼프가 최종안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무부가 지금 보기를 3개를 올린 상태죠. 트럼프한테요. 예. 객관식을 올린 거고 1번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최소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안. 이건 그야말로 모든 국가에게 일률적으로 관세를 물리는 겁니다. 엿을 먹이는데 이제 골고루 나눠 먹어라, 이런 정책이라는 거죠. 예. 초창기에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됐던 2번안은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브라질, 러시아, 터키 등등 12개 나라에만 무려 53%의 높은 관세를 매기는 방안입니다. 이건 이제 12개 나라만 엿을 왕창 먹어라, 이런 방안이고요. 3번안은 전 세계적으로 다 대미국에 철강 수출하는 양을 지난해에 비해서 63% 수준으로 줄여라, 이런 안이 지금 3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들으실 요 무렵쯤에는 트럼프가 셋 중에 하나를 찍어서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느냐? 제가 요즘 예상만 하면 다 틀려서 좀 걱정되지만 굳이 예상하자면 1번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초창기에는 확실히 12개 나라 엿을 왕창 먹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던 것 같은데 여러 외신 보도를 보면 1번 안, 그러니까 전 세계에 골고루 엿을 먹이는 방안이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1번 아니면 우리나라에 거의 영향을 못 줍니다. 제가 다른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트럼프의 통상 정책을 며칠 동안 지켜본 소감은 이것들이 진짜 별거 아닌 놈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만 엄청 세게 하고 진짜 우리가 그래? 그러면 한판 붙어 이렇게 나오면 금방 꼬리를 내립니다. 조금 이제 실망스럽기까지 해요. 이 정도밖에 깡이 없는 애들이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다른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모르겠습니다. 이 아침에 조간에는 어떤 비중으로 보도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방송을 하는 1일 오후 기준으로는 인터넷에서 이 뉴스가 크게 안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통상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친화 정책 때문이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다녔던 보수 언론 입장에서는 상당히 뻘쭘한 뉴스이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근데 이완벽 기자님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기자들이 말이죠. 이게 구라인 줄 알고 쓴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 조직 문화에 길들여져서 이거는 문재인에 대한 미국의 불만의 표시야 라고 확신하게 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확신범들도 있기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알고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기사가 헛소리라는 거를요. 알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들고 차장되고 하면은 확신범들로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젊을 때는 이제 자기가 쓰는 기사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억지로 쓰는 거지만 점점 더 그 회사에서 출세를 하다 보면 점점 더 확신범들로 변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좀 더 이어가면은요. 어제 그 트럼프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어젠다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적인 교역에 관한 연례 보고서 이런 걸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서 통상에 대한 5대 정책을 명시를 했는데요. 이 보고서가 던지는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하면 앞으로 중국하고 세게 부딪히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보고서가 던지는 메시지는 약하지 않습니다. 보고서 중간중간에 보면 불량 국간이 이런 굉장히 거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한국과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요. 북미 자유협정 재협상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선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영어를 보면 Improving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이렇게 돼 있습니다. Improving이죠. 개선, 발전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발표를 지금 미국 쪽에서 한 거예요. 연합뉴스를 보면요. 한미 FTA를 재앙으로까지 규정하며 폐기까지 언급했던 것을 고려하면 개선이라는 표현은 그 수위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다소 완화된 게 아니라 엄청나게 후퇴를 한 거죠.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한미 FTA로 한국이 미국을 착취하고 있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과거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한미 FTA를 폐기할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할 정도로 미국 입장이 굉장히 강경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제 발표된 이 보고서에는 이 입장이 엄청나게 후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를 임프루빙, 개선 발전하겠다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왜 계속 해보지? 계속 폐기하겠다고 해보지 뭘 벌써 쫄고 그러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여러 번 제가 강조드렸지만 미국 재계는 한미 FTA 폐지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트럼프가 미친 안을 계속 끌고 갈 확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꼬리를 먼저 내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보여준 자주적인 통상 외교를 굉장히 지지하지만 실제로 미국 쪽 반응이 어떤 변화의 속도를 보일까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래봤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미국 쪽 반응을 볼 기회가 없었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상대는 생각보다 겁쟁이였던 겁니다. 이제 서로 차를 몰고 충돌을 각오한 치킨 게임을 펼치는데 우리 핸들 안 꺾어 한번 해보자 하고 한국이 이렇게 나왔더니 이제 충돌할까봐 미국이 먼저 핸들을 돌려버리죠.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닌 놈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보고서 제목입니다. 보고서 제목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어젠다,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적인 교육에 관한 연례 보고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공정하며가 들어가 있지만 제일 앞부분이 자유롭고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결국은 자유무역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보고서의 요지는 중국과 한판 붙겠다라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보고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중국은 그들이 선호하는 무역 정책을 추구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하나의 주권 국가로서 대응할 자유가 있다. 그리고 미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저지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한미 FTA는 임프루빙 하겠다고 발을 뺍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통상 압력의 타깃이 초반에는 한국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거의 완벽하게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신호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일 만만해 보였던 한국을 이리저리 건드려 봤는데 미국 입장에서 잘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타깃을 중국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과 한판 제대로 붙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국하고 너무 척거리를 지는 게 유리하지 않죠. 그러니까 전선을 좁혀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통상 분야에서 정부의 대응이 매우 훌륭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정책 하나만 발표하면 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다라는 논리를 억지로 귀결시켰던 보수 언론이 이제 뻘쭘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중국에 대한 저 트럼프의 압박도 썩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미국한테 고분고분할 리가 없고요. 게다가 의외로 경제 쪽에서는 중국 편을 드는 제3명 세계 국가들이 꽤 됩니다. 중국의 경제 정책이 이경축정이라고 해서요. 경제를 통해서 정치 관계를 개선하는 이런 원칙이 있어서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우호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왕가리 마타이 같은 경제학자는 아프리카 대륙의 유일한 우방은 중국이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니까요. 그리고 양국의 대응 강도도 굉장히 다를 겁니다. 중국은 시진핑의 한마디에 온 국민이 단결이 되는 나라죠. 근데 미국은 그게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국론이 하나로 모아지기가 어렵죠. 게다가 지금 미국 정부는 백악관 안에서 그 이방카하고 쿠슈너 부부와 트럼프 패밀리라고 불리는 부부죠. 켈리 비서실장과 둘 사이에 권력 투쟁이 엄청나게 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는 이걸 데스매치라고 표현을 하던데요. 두 명이 들어가서 오직 한 명만 생존하는 싸움,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CNN 분석을 보면 웨스트윙, 대통령 직무통이죠. 웨스트윙의 권력 투쟁으로 만일 쿠슈너와 이방카가 백악관을 떠난다면 트럼프 집권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트럼프가 쿠슈너, 이방카 부부를 내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트럼프 권력이 너무 약화될 테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싸움이 처음 시작될 때 외신 보도를 보면 존 켈리 비서실장이 상대가 안 될 거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권력 투쟁이 거의 비등한 국면까지 왔습니다. 쿠슈너, 이방카 부부로서도 만만치 않은 싸움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백악관이 지금 현재 이렇게 콩가루 집안 비슷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중국과 통상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쉽게 거둘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이 싸움이 미국 입장에서 더 부담스러운 건 국채라는 무기가 중국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채라는 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이고요.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전부 세금으로만 다 메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정부가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렸을 때 그 증서로 채권이라는 걸 발행하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은 미국 국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가 1억 원짜리 채권을 찍었는데 우리 한국 정부가 그 채권을 사면 우리가 미국한테 1억 원을 빌려준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채권 들고 미국 정부한테 가서 1억 원 주세요. 그러면 이제 빌려간 돈을 돌려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발행한 국채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물론 이게 좀 복잡하긴 해요. 중국이 섣불리 그 미국 국채를 왕창 팔아치운다거나 하지는 못할 텐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다만 미국과 중국이 통상 전쟁을 벌이면 중국이 카드를 한 장 더 쥐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미국의 빚 중 상당 부분을 지금 중국이 받을 돈이 있는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만지작거리는 카드가 미국산 콩, 대두에 대해서 보복무역을 펼치는 건데요. 요것도 트럼프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 미국 대두 콩 수출량의 3분의 1을 사들이는 엄청난 수입국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콩 수입량을 줄이면서 미국의 콩 농가에 부담을 주면
이 트럼프 주요 지지층이 몰려있는 곳이 미국 중서부 지역인데 이 지역 콩농사가 박살이 나는 겁니다. 정치적 기반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미국 대통령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상황이 우리에게 절대 나쁘지 않은 게요. 지금 미국이 한국과 상대하는 건 발을 일단 빼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중국과 지금 일전을 정말 벌일 태세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피봇 국가의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입장이 뭐냐면 미국 통상 정책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그 서울경제가 2월 15일에 보도한 기사를 보면요. 제목이 트럼프발 무역전쟁, 중국의 반격 플랜은 콩수입 중단, 국채 매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한 브리핑에서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이 무역 구제 조치 남용이라며 중국은 WTO 회원국들과 함께 정당한 이익을 결연히 보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외교부 대변인의 말이요. 중국이 WTO 회원국들과 함께요. 정당한 이익을 결연히 보호하겠답니다. 이건 한국 같은 나라들한테 외치는 거죠. 한국, 우리 편 들어줘. 들어줄 거지? 야, 미국이 지금 세이프가드 같은 거 쓰는데 우리 함께 결연히 미국과 싸우자. 지금 이런 뜻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과의 통상 몇 차례에서 자주적인 선택을 하면서 지금 정확하게 피봇 국가, 축이 되는 국가의 지위를 쟁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우리랑 함께 결연히 싸우고 싶어 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하고 중국의 통상 전쟁이 거세지면 미국도 한국을 자기 편으로 불러들이고 싶어질 겁니다. 물론 이제 쪽팔리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말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이미 자기 입으로 재앙 수준이었다고 표현했던 한미 FTA를 임프루빙 하자고 말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위치가 피봇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지위를 우리가 멋지게 쟁취를 한 거죠. 그래서 중미의 통상전쟁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시간은 결국 저는 우리 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이 나갈 무렵에 트럼프가 철강 분야에 대해서 어떤 관세안을 결정을 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란을 선택을 하건 이안을 선택을 하건 트럼프는 자기가 지금까지 싸질러 놓은 똥을 앞으로 수습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질 겁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이라는 위신이 있는데 말만 번지르하게 한판 붙자 해놓고 지금 무도 못 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정치인으로서 자살행위가 될 텐데 정작 칼을 빼서 휘둘러 보니까 자기 몸만 지금 계속 다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벌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최강대국이라는 미국이 저물어 간다라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국 정부가 지금처럼 통상 분야에서 당당하게 잘 맞대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한 기류를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미국이 저물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성조기 들고 독립을 기념하는 날인 3.1절에 미친놈들이 아니고서야 이게 과연 가능할 일인지. 그러니까요. 그분들의 정신 상태가 조금 위험하죠. 그 정도 되면 이스라엘 국기는 왜 들고 나오는 건가요? 지난번에 일장기를 들고 나온 개새끼도 있었어요. 아 정말요? 예. 큰일이네요. 뭐 하자는 거예요? 일장기를 들고 나오면. 아니 최소한 눈치는 있어줘야지. 참나. 하여간 이런 미친놈들하고 공존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최소한 기본은 있어줘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한 주 동안 수고하셨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어제는 제99주년 3.1절이었죠. 3.1절만 되면 일부 보수 기독교에서는 정치적 색채를 강하게 띤 이른바 구국기도회를 열어왔는데요. 어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3.1절 구국기도회 및 범국민대회에서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부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을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는데요. 기독교 인터넷신문 뉴스앤조이는 목사들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나 명백한 거짓을 사실처럼 설교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청와대에 북한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있고 개헌안이 공산당 용어로 도배돼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북교회 원로인 이태희 목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로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근거로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의 발언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태희 목사의 발언 들어보시죠. 투자왕이라고 하는 짐 로저스가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청년들을 보니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더라. 앞으로 한국은 5년 내에 완전히 망한다라고. 이어서 이태희 목사는 짐 로저스가 한국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했다.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그렇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실제로 짐 로저스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다만 뉴스앤조의 확인 결과 짐 로저스의 발언 시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0월경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짐 로저스는 한국 청년이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대기업만 쫓을 경우 5년 안에 활력을 잃고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오히려 짐 로저스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8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한국을 투자처로서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 통일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다. 제3시대 그리스도연구소 김진호 연구실장은 내부개혁을 요구하는 보수 개신교가 극우 세력과 손잡고 위기를 타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이건 제가 써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지만 올봄 들어 첫 꽃샘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6도, 대전 영하 6도, 광주 영하 3도, 대구 영하 13도를 나타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5도, 춘천 4도, 전주 8도, 부산 10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보통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만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는 3.1절이었고 오늘은 개강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휴일만 아니었으면 3월 1일이 학제상 개강일이 될 텐데 참 의미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3.1절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다. 맞습니다. 또 이번 3.1절은 각별하게 서대문 형무소에서 기념식이 진행됐잖아요. 예. 그 과정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회가 교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실 시도 각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 빼앗긴 틀에도 봄은 오는가의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상화 선생의 시 몇 편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예. 대구 달서구에 가면은 이상화 시인의 묘소와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상화 시인은 시인을 넘어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 이상화 선생의 형 이상정 장군은 대한 독립군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했었죠. 예. 그리고 이 만주까지 가서 이상화 선생이 형을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4달인가요? 감옥살이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또 2월 28일은 1960년 이승만 독재에 한거한 대구 민주운동, 2.28 민주운동 기념일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 대구에 가실 기회가 있거든 달서구에 가시면은 이상화 시인 기념관이 있으니까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뿐만 아니고 좋은 시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시 몇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소개해드릴 시는 곡자사라는 시인데요. 제목이 좀 어려운데 곡자는 통곡하다, 울다 이런 뜻이고요. 자자는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죽음을 애도하는, 슬퍼하는 노래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웅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감옥에 간 사이에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한 아버지들은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고 집안이 어떻게 망가진지도 모르고 이런 풍찬 노숙을 계속한 이어나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시입니다. 요즘 많이 얘기됩니다마는 독립운동을 한 그 사람들의 가족들, 후손들은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고 이른바 친일, 매국을 했던 자들은 부를 대대로 물림하면서 권력에 또는 이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의 핵심에 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예상했는지 이상화 시인은 곡자사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웅이야, 너는 갔구나. 엄마가 누인지 아빠가 누인지 너는 모르고 어디로 갔구나. 불쌍한 어미를 가졌기 때문에 가난한 아비를 두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가 갔구나. 달보다 잘났던 우리 웅희야. 부처님보다도 착하던 웅희야. 너를 언제나 안아나 줄고. 그렇게 8월에 내가 간 뒤 그해 10월에 내가 갇히어 내 어미 간장을 태웠더니라.
지나간 5월에 너를 얻고서 내 어미가 정신도 못 차린 첫 7날 내 아비는 또다시 갇히었더니라. 그런 뒤 온 한 해도 못 되어 가진 꿈 온갖 힘 다 쓰려던 이 아비를 버리고 너는 갔구나. 불쌍한 속에서 내가 태어나 불쌍한 한숨에 휩쓸고 말 것. 어미 아비 두 가슴에 못이 박힌다. 말 못하던 너일망정 잘 웃기 따에 장차는 어려움 없이 잘 지내다가 사내답게 한평생을 마칠 줄 알았지. 귀여운 내 발에 흙도 못 묻혀 몹쓸 이런 편이 우리에게 온 것. 아, 마른 하늘 벼락에다 어이 견주랴. 너 위에 억던 꿈 어디 쓰고 내게만 쏟던 사랑 어디 줄고. 웅이야, 제발 다시 숨 쉬어다오. 하루 해를 내 곁에서 못 지내본 것. 한 가지도 속 시원히 못 해준 것. 감옥방 판자벽이 얼마나 울었던지. 웅이야, 너는 갔구나. 웃지도 울지도 꼼짝도 않고 불쌍한 선물로 서름을 끼고 가난한 선물로 몹쓸 병 안고 오자마자 내가 갔구나. 하늘보다 더 믿었던 우리 웅이야. 이 세상엔 하나밖에 없던 웅이야. 너를 언제나 안아나 줄고. 1929년에 쓴 시입니다. 예. 아버지가 감옥에 갇혀서 자식이 태어나자마자 죽은 것도 못 보고 보낸 그 안타까움을 절절하게 그리고 있는 감동적인 시편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독립운동으로 감옥에 갇히고 또 고향을 떠나고 아내를 두고 자식을 두고 떠나서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또 가족의 고통을 안으로 새기면서 힘겨운 시절을 보냈겠습니까? 예. 그래서인지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가장으로서 역할을 등한시하는 경우에 독립운동 지사도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명박 박근혜 지난 9년 동안에 뭐 이렇게 저렇게 또 정부와 맞서 싸운 사람으로 제가 비춰지다 보니까 가족들이 많이 들은 얘기가 그 아빠는 21세기형 독립운동가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또 저희를 두둔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가족들은 또 그런 이야기 듣고 기분 좋을 리가 없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자랑스럽게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역사가 그런 걸 다 짓밟아 왔죠. 예. 독립운동하고 민주운동하고 했던 그 사람들의 고난들, 순환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던 것. 그게 새로운 봄이 오는 계절을 맞이해서 다시 뒤돌아봐야 할 줄 압니다. 예. 한 편 더 볼까요? 예. 이상화 선생이 동경에서 잠시 유학을 했었는데 그 당시를 기억하면서 쓴 시입니다. 동경은 뭐 화려한 제국주의의 그 도시였으니까 얼마나 번쩍번쩍 했겠습니까? 끝없이 조선 땅을 생각합니다. 이 시를 보면은 문둥이살 같은 조선의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국주의의 심장부 동경에서 조선을 생각하면서 쓴 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다 되도록 일본의 서울을 헤매어도 나의 꿈은 문둥이살 같은 조선의 땅을 밟고 돈다. 예쁜 인형들이 노는 이 도회의 호사로운 거리에서 나는 안 잊히는 조선의 하늘이 그리워 애달픈 마음에 노래만 부르노라. 동경의 밤이 밝기는 낮이다. 그러나 내게 무엇이랴. 나의 기억은 자연이 준 등불 해금강의 달을 새로이 솟친다. 색채와 음향이 생활이 화려로운 아롱사를 짜는 예쁜 일본의 서울에서도 나는 암멸을 서럽게 달게 꿈꾸노라. 아, 진흙과 지풀로 얽맨 움 밑에서 부처같이 벙어리로 사는 신령아. 우리 앞엔 가느나마 한 가닥 길이 되느냐 없느냐 어둠뿐이냐. 거룩한 단순의 상징체인 흰옷 그 너머 사는 맑은 내 맘에 숯불에 손대인 어린아기의 쓰라림이 숨은 줄을 뉘라서 아랴. 벽옥의 하늘은 오직 내게서만 볼 은총받았던 조선의 하늘아. 눈물도 땅속에 묻고 한숨의 구름만이 흐르는 내 얼굴이 보고 싶다. 아, 예쁘게 잘 사는 동경의 밝은 웃음속을 온 대로 헤매나 내 눈은 어둠 속에서 별과 함께 우는 흐린 초롱불을 넋 없이 볼 뿐이다. 네, 이런 식입니다. 동경의 그 네온 사인 화려한 거리에서 문둥이살 같은 조선, 그리고 어둠 속에서 별과 함께 우는 초롱불 같은 그런 조선을 떠올리는 이상화 선생의
마음을 여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성호 선생이 1901년생이고 194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독립을 보지 못했죠. 독립운동을 하면서 조선의 해방을 위해서 고통스럽게 시를 써내려간 사람들은 참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단히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다 아실 것 같아서 새삼스럽게 읽어드리진 않을 텐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틀에 온전한 봄이 오기까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힘이 잃지 말고 그리고 이 봄을 훼손하려는 봄이 오는 것을 막으려는 자들의 행태들을 좀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새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절이 끝이 아니라 새 학기의 시작이네요. 자, 시작을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또 각별한 역사의식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일본은 인류 보편의 양심으로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끝났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의 이런 발언에 일본 정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지요. 그런데 한국에도 겐세이 발언을 지적하는 것은 의의가 없다. 이렇게 말한 정치인이 있어요. 바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인데요. 홍준표 대표의 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사람들이 이은재 의원의 겐세이 발언을 두고 막말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참 의의가 없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일본어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 정서법만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는 일제강점기에 징용에 끌려갔던 아버지를 둔 사람입니다. 그것을 일본 정부에게도 당당하게 말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겐세이 발언을 두고 막말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술책에 불과합니다. 아이고, 홍준표 대표님, 단순히 일본어를 사용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국회가 일제강점기에 잔재를 없애려고 앞장서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요즘 진보 진영에서도 홍준표 대표님을 응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홍 대표님도 모범을 보이셔야지요. 네? 응원하는 게 아니라 올리는 거라고요. 상대하기 만만하니까 계속 대표하라고 하는 거라고요. 아이고, 만만하다니요. 저보다 나이도 어린 홍준표 대표님은 저희에게 버릇없다고 핀잔을 주셨잖아요. 아니, 그런데 동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는 왜 그렇게 예의 바르게 허리 굽혀 인사한 겁니까? 예? 아베가 생일이 3개월 빠르다고요. 그나마 자유한국당이 있으니까 일본이 한국에 호감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아이고, 홍준표 대표님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자유한국당을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수 남진 씨와 장윤정 씨가 부른 당신이 좋아 띄워드릴게요. 그대는 내 사랑, 당신도 내 사랑, 이 세상에 그
일이 안 되지. 원한이 따로 있나? 우리가 원앙이지. 환상의 해피한 원앙이지. 아, 꿀맛 같은 그대 사랑에 내 인생을 걸었잖아.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아,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 친구를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 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주간의 마지막인데 왠지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휴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목요일에 휴일이 껴있다 보니까 목요일이 마치 일요일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금요일에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노동자의 입장과 사용자의 입장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휴일에도 월급을 줘야 한다. 아, 저는 그렇지 않은데 배가 아프다는 그런 사장님들이 있더라고요. 휴일 근무는 1.5배죠? 아이고, 뼈 아파.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네, 제가 최근에 김용민 브리핑 댓글을 좀 보다가 YTN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라는 청취자분의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봤어요? 악플도 있었을 텐데. 생각보다 제 얘기가 별로 없어서 놀랐습니다. 예. 네, 농담이었고요. 예. 그래서 YTN 상황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YTN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YTN은 2월 1일에 파업에 돌입한 이후에 지금 한 달이 지났죠.
특별히 변한 상황이 없어요. 그래서 파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최남수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지금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최남수 씨 전략은 이거네요. 끝까지 버텨보자. 네, 그렇죠. 뭐 이사회가 자기를 자르지 않는 이상 누구도 자기를 건들지 못할 것이다. 뭐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 전만 하더라도 이 노동자들, 전국언론 노동자와 YTN 지부에 대해서 같이 이제 협상도 하고 후배들의 얘기를 들을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이사회가 끝나고 자기가 딱 사장이 되자마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것처럼 그냥 입 닫고 조용히 가만히 있는 거죠. 예. 실제로 사실 지금은 어디서 딱히 개입할 여지도 없는 게 사실이에요. YTN 같은 경우는 공기업들이 대주주이긴 한데 이 상법상 주식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사회를 통해서 최남수가 선임이 됐기 때문에 어디서 뭐 누가 개입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최남수가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면 물러나야 하는 상황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보여요. 일본 관련 역사관 발언이 좀 부적절한 게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제보를 받아서 기사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언론중재위원회를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거길 나가봐야 됩니다. 아, 부장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나가서 그러지. 저는 일개 임금 노동자입니다. 왜 저한테 책임을 물으십니까? 이정원 사장이 다 합니다. 제 책임 아니에요. 이럴 수는 없을까? 아,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네요. 저는 그냥 민동기 때문이라고 하고 그냥 나오려고 그랬는데. 예. 네. 아, 이정환 사장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저쪽에서 뭐 반론을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반론이 미처 우리가 담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면은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사실 저희는 반론이란 반론을 다 저희가 이미 들어줬었어요. 그렇죠. 그 미디어 오늘은 뭐 그건 확실하더라고요. 반론을 제기 안 하고 전화를 피하면 어떻게든 끝까지 그 답을 들으려고 집까지 찾아가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락을 하면은 캥기는 부분이 있는지 안 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이제 전화를 계속 하고 계속 안 받으면 이제 문자로도 계속 남기고 카톡이 있으면 카톡으로도 보내고 진짜 저희가 접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다 접촉을 하는데 연락을 계속 안 받다가 갑자기 기사가 나오면 그제서야 이제 연락을 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아예 우리 이야기는 다루지 말라 이 메시지네요. 그렇죠. 거의 뭐 그런 메시지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안 다룰 수는 없고요. 근데 저희가 이미 수차례 연락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읽고 싶는 거 그런 것까지 다 캡처해서 놓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최남수가 저희한테 언론중재위원회에 걸었는데 정정보도는 뭐 저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요. 오히려 이 제보자를 색출하려고 했던 최남수의 행태가 좀 더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중지해서 명확하게 짚으려고 하고요. 그제 다스베이다 녹화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공기업들 8알은 안 바뀌었다. 적폐 시절 잘 나갔던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다. 거기에는 YTN 대주주 기업도 그러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뭐 YTN 사장 어떻게 그렇게 최남수 같은 사람을 앉힐 수 있느냐. 아니 최남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최남수를 앉혔군요. 네, 들으면서 어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최남수를 갖다 앉혔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공기업 경영진들을 바꾼다면은 이것도 또 하나의 언론 장악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이명박 때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공기업들 사장들의 사표를 쭈루룩 받았었잖아요. 거의 뭐 강요하다시피 해서 그랬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거기서 이제 양심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물러났고 또 이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남아 있는 건데. 제가 대통령이라면은 모조리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언론 장악 논란에 휘말립니다. 그냥 휘말리고 말겠다.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 생각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농담처럼 한 얘기입니다. 뭐 절차와 양식도 그리고 기본적인 품격을 지켜야 하지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식이 답답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 YTN 노동자들의 고충이 너무나 크네요. 벌써 이게 요 며칠 전 파업 2월 1일부터 이어진 고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1월 초에 그때 최남수가 이 노조와의 약속을 헌시책처럼 내버리면서부터 시작이 된 일인데 그렇죠. 예. 그 이후부터 이제 제작 거부부터 이어가다가 그다음에 이제 파업에 돌입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지금 최남수의 욕심 하나 때문에 YTN의 현재 상황이 처참합니다.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정례 여론조사를 해요. 그때 이 방송의 신뢰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조사가 얼마 전에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뭐 JTBC는 뭐 여전히 압도적인 신뢰도를 가시하고 있고요. 태블릿 PC 이후에 56.4%까지 올라갔다가 예. 조금씩 하락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44.6% 1위를 지키고 있고 예. 그리고 KBS도 조금씩 떨어지다가 2월에 살짝 반등을 했어요. 이 사장 부패기를 거치면서요. 14.9%로 2위였고 KBS의 높은 신뢰도는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떤 인간이 가장 착한가라고 했을 때 정상근 기자는 저보다 더 착하더라도 후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네. 김용민이는 정상근보다 훨씬 착해도 항상 앞선 순위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많이 알려지니까. 뭐 이런 이유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되게 나쁜 사람으로 알려지지 않았나요? 아니야. 우리 집에서는 용 아저씨. 신뢰도 1위야. 신뢰도 1위. 욕하는 아저씨 막 이런 거. 그만해. 그 KBS 1TV 같은 경우는 법으로 모든 국민이 다 볼 수 있게 해야 하고요. 만약에 KBS 1TV가 난청이 돼가지고 만약에 못 본다면은 그러면은 수신료를 안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KBS 1은 어디서든 다 볼 수가 있는 채널이에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기본적으로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KBS 신뢰도는 그건 중요한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도 이게 예전에는 한 30% 이상을 여러 조사에서 나왔다가 고대형, 뭐 기란형 이런 체제를 거치면서 10% 중반대로 아주 꼬꾸라졌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살짝 다시 올라갔는데 뭐 앞으로 이제 그 양승동 사장이 이제 신임 사장이 잘 해야 더 올라가겠죠. 예. 그리고 MBC가 이 최순실 국면에서 4.8%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6.7%까지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3위를 회복을 했고요. 최순실 국면부터 계속 3위였던 이 YTN이 4위까지 밀렸습니다. 한 7에서 10%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6.6%가 나와서 4등으로 떨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YTN에서 오보도 속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자들이 하던 것을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뭐 평론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이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막 보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보통 이런 거는 뭐 스포츠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스포츠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시사평론가들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이게 네.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기자를 부르자니 또 이제 제작진들은 기자 인력을 마음대로 끌어다 갖다 쓸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같은 방송사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월론사 기자를 부르는 게 훨씬 쉽고 일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뭐 사실 그 회사의 논조와는 무관하게 혹은 그걸 떠나서 신뢰도를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을 마구잡이로 내놓는 경우가 많다고요. 예전에 제가 한번 봤는데 방송에서 갑자기 속보가 떴어요. 속보가 떴는데 뭐 북한이 오늘 남북 대화 불참하기로 했다. 이 소식 갖고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이걸 갖고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이 시사평론가들이 거기서 뭐라고 하겠어요? 임기응변하는 거죠. 그냥 자기 아는 거. 네. 그것만 갖고 떠드는 거지 팩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평론가에게 팩트를 묻고 또 진실을 묻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종편이 편향됐다. 그리고 병들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계속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평론가들도 아니고 종편 평론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치우친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평론들을 막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이 YTN 같은 경우에는 이 시사평론가들이 나와서 스켈레톤 설명하고 있고 막 이런 좀 한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스 전문 채널은 기자들이 리포트를 해야 되는 건데 종편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뉴스 전문 채널에서 그 자기 자사 기자들을 보도는 안 하고 시사평론가들한테 진실을 묻고 팩트를 따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난 거예요. 이게 어떤 사고였냐면은 지난달 19일에요. YTN의 뉴스 앤 이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여기에 한 평론가가 나와가지고 이때가 이제 이상화 선수의 경기 날이었는데 경기 당일 오전 9시에 빙상연맹 임원이 선수촌을 방문해서 잠자는 이상화 선수를 깨웠다. 평소보다 일찍 깨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YTN 뉴스가 받아가지고 이상화 결전의 날
컨디션 망가뜨린 임원이란 제목으로 아이고. 보도를 하기도 했어요. 예. 근데 이에 대해서 이상한 선수가 그 시간에 이미 깨 있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보도가 났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이거를 뭐 추가 취재를 해서 뭐 진실을 밝히든 아니면 뭐 사과를 하든 해야 할 텐데 그냥 YTN은 이 기사를 그냥 삭제를 해버렸다고 해요. Why not? 아니면 말고 이런 거군요. 그렇죠. 예. 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상화 선수가 은메달을 땄잖아요. 그때 리포트 제목이 무대 떠나는 빙속여제 이상화 500m 갑질 은메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 무대라고 이렇게 해버렸는데 이상화 선수 은퇴 안 했어요. 아니 YTN이 은퇴를 시킨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화 선수는 한 1, 2년 더 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어쨌든 이런 황당한 일도 벌어졌고 지금 파업전에 비해서 기사 건수도 4분의 3 수준으로 떨어졌고 부실 취재, 뭐 재탕 취재 이런 논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최남수가 계속 버티고 있는 마당에는 그래서 지금 YTN 노동자들도 그렇고 뭐 현실적으로도 그렇고요. 예. 최후의 보루가 이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YTN 노동자들은 이 이사회에 지금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회는 해임을 시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YTN 대주주가 공기업인 한전 KDN 그리고 뭐 한국인삼공사, 뭐 한국마사회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이 한전 KDN과 한국인삼공사와 이 한국마사회가 이사를 한 명씩 내보내고 그다음에 대표이사인 최남수, 그다음에 사내이사인 김호성 상무, 그리고 뭐 사회이사 1명, 뭐 소액주주 대표 1명 이렇게 7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사회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사회에서만 이 최남수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YTN 노조가 이 대주주들에게 현 상황을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좀 이게 먹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YTN 노조는 지금 뭐 출구를 찾기 위해서 또 YTN의 좀 잃어버린 또 공영성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좀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 TF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 조직은 전국언론노동조합, 그리고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그리고 다산인권센터, 청년유니온,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 이렇게 같이 이제 꾸린 단체입니다. 한빛이라면 이한빛 PD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한빛 PD가 돌아가셨죠. 비정규직 문제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일이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쫓아내는 일이라 양심상 이거를 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 동생 이한솔 씨가 한빛 미디어 노동인권센터를 만들어서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나서고 있습니다. 그 형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상품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이 못된 방송사들의 실체가 드러나기도 했죠. 뭐 이런 일련의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가 된 바 있는데 그래서 이 드라마 제작 환경 개선 TF가 실태 조사에 나섰었어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드라마 제작 종사자들로부터 온라인 제보를 받았고요. 그 결과 경력 1년부터 10년 이상에 이르는 113명의 드라마 제작 현장 종사자가 제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제보자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보면 고용 형태가 프리랜서인 분들이 67%, 75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계약직 노동자분들이 19.6%, 22명, 그 외주 정규직이 8.9%, 10명이었고요. 용역이 2.7%, 3명, 그리고 정규직, 현장 실습 각각 1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응답을 종합한 결과 좀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이 무려 20시간으로 나왔어요. 주 52시간으로 줄이자는 마당에 하루 20시간. 그렇죠. 이 주 52시간으로 줄이자는 마당이니까 이거는 그냥 이틀하고 조금만 더 일하면은 한 주의 일이 끝나버리는 거죠. 반면에 휴식 시간은 3시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기준으로 이거를 잡으면 25일 동안 일하고 딱 5일 쉬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25일 동안 하루에 20시간씩 일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노동량인데 제가 이런 노동량은 김용민 PD
PD님의 노동량 이후에 이런 노동량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더 노동하시네. 20시간이면 난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밥 먹는 시간이 5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아, 그래서 그때 SBS 식당에서 그렇게 오래. 그렇습니다. 아이, 먹을 게 너무 많아. 아, 네. 아, 거기 진짜 맛있죠. 네. 예. 어쨌든 이렇게 통계가 나왔고, 방송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른 근로시간 특례 업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좀 용인이 되는 그런 업종으로 분류가 되긴 하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일을 다 시킬 수는 없는 거고,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연장 근무가 주 12시간을 초과하면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야 돼요. 예. 근데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는 노사가 합의하고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죠. 지금 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빡세게 일해봐야 돌아오는 게 상품권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제보를 계속 받았는데, 임금 대신 상품권이나 촬영 소품, 심지어 PPL 물품 이런 걸로 대가를 받았다는 제보가 4건이나 돼요. 예. 그리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결과적으로 아예 받지 못했다는 사례도 9건이나 됐습니다. 예. 뭐 4건, 9건 하니까 이게 적어 보이는데 이런 일이 단 한 건도 있으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노동 현장의 안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는데요. 드라마 제작 현장 노동자들의 한 73%가 안전 문제를 겪었다 이렇게 답했고, 예. 62%는 실제로 부상을 당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아무래도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이 세트장이 가건물인 경우가 많아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왜 다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트장이 불안전하거나 안전장비가 없었다는 경우가 각각 30%씩, 그러니까 세트장이 불안전하다 30, 뭐 안전장비가 없었다가 30 이렇게 됐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경무로 인한 과로가 9.1%, 그리고 졸음운전도 6.4%나 됐어요. 하지만 이제 산업재해를 신청한 경우는 드러나진 않고 있고요. 예. 여기서 좀 사례가 몇 개 있는데, 이 어떤 분께서는 53시간을 촬영을 한 후에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뭐 다친 적이 있다 이런 증언을 했고, 예. 또 어떤 분은 엄청 추운 날 야외에서 촬영을 하다가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이러다 죽겠다 싶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스타가 변덕을 부려서 늦게 온다든지, 혹은 뭐 물론 변덕을 부리는 경우는 아주 나쁜 경우지만 피치 못하게 스케줄이 밀려서 늦게 오는 경우엔 뭐 그냥 이분들은 한정없이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연기자 혹은 정규직 PD 이런 사람들이 뭔가 계속 잘 짜지 못하면은 이분들이 계속 일도 못하고 기다리면서 대기 시간에는 임금 정산도 못 받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상을 당해도 부상에 대한 비용을 제작사나 방송사가 부담한 경우는 16.7%밖에 안 됐다고 해요. 예. 그리고 뭐 일부 비용을 보전받았다라고 답한 사람도 한 22.7%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60% 이상의 노동자들은 부상을 당해도 촬영 현장에서 자신의 돈으로 전부 부담을 했다라는 거죠. 좀 이렇게 보면은 이 드라마 산업만큼, 뭐 드라마뿐만 아니라 이 방송 산업만큼 이게 왜곡된 산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돈이 많이 도는 업종이기도 한데 거액의 돈을 받는 소수, 그리고 자신이 제공한 노동력만큼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다수,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현장이죠. 예. 많은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해주는 이 드라마 같은 장르가 만드는 사람도 같이 즐거워지면 더 즐거운 재밌는 그런 드라마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좀 여러분들께 이 분들의 노동 실태도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과거에 80년대의 그 전속제도가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전속제도라 하면 기획사가 생기기 이전에 KBS 탤런트, MBC 탤런트 이렇게 방송사 소속이었거든요. 예전에는 진짜 뭐 MBC나 KBS에서 직접 배우 선발 오디션 그런 거 하지 않았었나요? 그랬던 것도 기억나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자본이 방송 산업을 좌지우지하면은 결국에는 인권과 멀어지고 또 상식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고비용 구조가 예를 들면 거기 출연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분배가 되느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어떤 특정 출연자에게 편중되어 왔는데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논의가 되고 해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포렌매기로 이어갑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가벼운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탕수육과 관련된 오랜 고민거리죠. 탕수육 소스를 부어 먹느냐 찍어 먹느냐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크게 갈리고 있는데요. 부먹파가 많을지 아니면 찍먹파가 많을지 시민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오늘 아침 6시까지 모두 1,701분이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찍먹파가 부먹파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0%, 10명 가운데 7명은 탕수육은 소스에 찍어 먹는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소스를 탕수육에 부어서 먹는다. 이런 시민들은 30%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시민들이 여러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나라를 나라답게님 주는 대로 먹는다라고 하셨고, 박혜진님 부먹 찍먹 생각하기 전에 하나라도 더 집어서 먹어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가끔씩 이런 설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조사에 응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주당 68시간 동안 가능했던 근로시간을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죠. 어제 뉴스기 능력평가 문제는 견제를 뜻하는 일본어가 무엇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겐세이입니다. 정답자 나라짱닷컴님, 저녁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노력하고 있네요. 물과 바람과 소리님, 저녁이 있는 삶을 응원합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 안톤 체호프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군가재에서 만든 강릉 두부 도넛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하지 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단디 하자님, 겐세이당 쓰레기들을 보면 야마가 이빠이 돕니다. 빠가예로들. 예, 미러링이군요. 알겠습니다. 안톤체 호프님, 오는 6월에는 부패한 놈들의 길을 확 꺾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이 비상식적인 사람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공지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103.5MHz SBS 러브 FM을 통해서 방송이 됐는데 다음 주부터는 김용민 브리핑 팟캐스트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평일 오전 10시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부산은 105.7, 창원은 90.9고요. 3월부터는 98.7, 진주에서도 김용민의 정치쇼 만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